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달 광역전철 개통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들이 울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 안에는 종합관광 안내소 등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구청이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개통한 울산 부산 간 광역전철 태화강역입니다. 개통 이후 평일에는 하루 평균 6천에서 10,000명, 주말은 평균 12,000명에서 15,000명이 광역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용자도 있지만 울산 관광을 위해 찾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전철에서 내려 울산 관광에 나서보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역내에는 관광지 배너 광고와 홍보 리플렛만 있을 뿐 종합 안내 데스크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 교통과 관광지를 알려주는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다 70대니까 좀 불편한 게 많네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청이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서동욱 남구청장은 부산 부전역을 방문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우선 태화강역 내 남구 지역 주요 관광지와 홍보를 위해 남구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오가는 수소버스를 전진 배치시키고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해 내일로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역내 울람 구경 사진 전시 등 작은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 남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광지도 소개하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제공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울산 전체의 관광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광 안내소를 거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역사 3층 정면에 지금 관광 안내소가 발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관광 안내소는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버스 노선도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역전철 개통과 함께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울산.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교통 편의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이용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 부산 이행 점검단은 오는 28일까지 태화강역과 남창역 등 울산 지역 역사 6곳과 부산 지역 역사 7곳 등 모두 1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단은 마스크 착용 실태와 밀집구역 관리, 역사 소독과 환기,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할 방침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강동 관광단지 롯데 리조트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강동 롯데 리조트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8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 롯데 리조트 사업이 재개되면 북구 산하동 일원 축구장 15개 규모 부지에 레지던스와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30대 여성이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러 간 남편은 의사로부터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여성의 남편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몇 달 전부터 있었지만 모유 수유 중이라 약을 먹지 못했다는 A씨의 말에 의사는 정신이 나갔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의 말을 들은 A씨의 남편은 사과를 받기 위해 곧장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의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사과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꺼지라면서 머리 몸 이런 데를 계속 밀치고 이러니까 몸을 건드리면은 쌍방이 돼버릴까봐 안경 정도만 이렇게 벗겼는데 그때부터 의사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구급차에 실려갔던 남편은 얼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심지어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여성의 남편이 진료실 문을 잠근 뒤 먼저 의사를 때렸다며 일방적 폭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보호자분이 들어가면서 진료실 문을 잠궜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환자 보호자랑 원장님이랑 하다가 그분이 먼저 원장님 안경을 쳤어요. 얼굴을 몇 번 쳤어요. 원장님이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맞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한 거죠. 당시 폭행이 일어난 진료실 안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선 일방적 폭행을, 다른 쪽에선 쌍방 폭행이라며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폭행을 당했고 로비에서도 폭행을 당했어요. 경찰한테 CCTV를 조회해달라 했는데 접수대만 비추고 있다고. 의사라는 사람이 때리고 폭언을 하고 그런 무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화나고 억울하고. 병원 측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폭행을 시작을 한 거고 저희는 방어 차원에서 한 건데 그 사람이 많이 다친 거고 본인 유리한 데만 적어놨으니까 경찰 조사 받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게 나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울산시립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해 줄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희 컬렉션의 울산시립미술관 전시 개최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울산시립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 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또는 31일까지 중대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관리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란한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울산을 내려왔는데요. 서상용 보도본부장이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빚어오다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가 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울산 시민들도 모두 지켜봤는데요. 마침 김 대표가 울산에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셨죠? 예, 중앙 정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단대목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단대목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요. 특히 내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또 갈등들이 많아서 거의 거기에 그냥 전념하다시피 하느라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밤이었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포옹을 하면서 내부 갈등이 봉합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울산 회동 때도 그랬고 항상 김기현 대표가 그 중심에 계셔서요.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사실 작년 12월 울산 회동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절박한 심정, 좀 덜한 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렇게 봉합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뒷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거의 새롭게 불거져 나온 이 갈등 문제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선거를 이제 6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설 1월 말에 설이거든요. 설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이 시점에 지금 또다시 내부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의 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그런 공약들 또 후보의 장점들 우리가 해야 될 가치들에 대한 홍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네 당들은 뭐하냐. 심지어 우리 핵심 당원들마저도 아예 뭐 그냥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서 이번에 거의 낭떠러지에 놓였다.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이다. 뭐 저는 이게 우리 당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1월 2일 날이 일요일인데요. 네. 1월 2일 날 저는 사실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한숨도 못 잤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1월 3일 날 월요일 날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인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2022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첫날이 돼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작년 연말에 지지율이 역전됐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 그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1월 3일 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하고 진행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 첫 인사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사퇴하겠다. 네. 원내대표직도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도 사퇴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내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나라도 책임지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퇴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고 의원들이 절대 다수 의원들이 다 원내대표 책임이 아니다. 왜 당신이 책임지느냐라고 했지만 이거는 누구 개인의 책임 문제 아니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이렇게 열망하는데 당신네들은 계속해서 네 개인 이익만 챙기느냐고 하는 질책을 무슨 죄로 감당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계속해서 저는 끝까지 사퇴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면서 네. 선대위원회 전체 이제 주요 보직 다 사퇴도 하고 후보는 그러면서 그날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 전부 취소를 하고 장고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 돌파구를 모색하느라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정도 걸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어떤 정책이든지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반이 있는데 네. 네. 여기서 또 찬반 논쟁을 벌인다면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수요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판을 내자 양당 간에.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죽냐 사느냐 우리 선택의 기로다. 오늘 중으로 결론 안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총회를 하겠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시작한 게 저녁 한번 밤 8시인가 그 무렵 가서 끝이 났을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한 거죠. 저녁 밥도 저희들 안 먹어서 저녁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바빠서. 그 상태에서 경론을 벌인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도 사태의 심각성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좋다. 그럼 공개적으로 발언하시겠다 그래서 좋다. 발언하셔라. 발언 시간 제한도 없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겠다. 좋다.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후보께서도 이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 모든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 어떤 네. 후보가 윤석열이지 이준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후보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해결의 근본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해결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총회장으로 찾아왔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대로 공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고 사실은 방송 앞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거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거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분쟁 없이 선거 때까지 잘할 테니까 한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합을 이루었지요. 네,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 물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김 대표께서
이준석 당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표가 세 번째 도망은 없다. 그리고 원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지율 회복되겠습니까? 뭐 국민들의 그 선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한다면 그 좀 교만스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장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정권을 그대로 이어가서 자신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경기도지사이면서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를 과연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울산 대선 운동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제 울산은 뭐 전국 뭐 단위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울산 시민들에게는 울산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뭐 울산이 그동안 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이 더디면서 기존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 현상에 직면해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울산의 광역시 지위도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울산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려면 울산의 새로운 발전적 모델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네. 대선 공약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뭐 지방선거 공약과는 달리 중앙의 지원이 약속되는 것이니까 의미가 크죠. 네. 그래서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녹여내어서 이번 대선 과정에 그걸 공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작업들 울산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역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또 높지 않습니까? 네. 김 대표께서 그 역할도 아주 클 것 같은데 어떤 후보들이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지금은 뭐 대통령 선거에 저희들이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돌아볼 여력은 없고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지방선거는 6월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의 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때 사이에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사전 준비는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책적 역량, 행정 경험, 정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워보겠다, 연습하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 경험, 정책 역량, 정치적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업무를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도덕성 문제도 중요하겠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도자로서 그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는 도덕성 갖춰야 될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될 텐데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 지방선거도 쉬울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지면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게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지면 지방선거도 엄청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고민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뭐 사실 지난 5년 내내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제도 폭망해 있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 금년 한 해에는 좀 희망을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의 기상을 가지고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누가 잘 제시하느냐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지역 사립학교법인에서 시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울산 지역 11개 사학재단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43억 9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13.81%인 6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학재단 가운데 현대학원이 5개 학교 법정 부담금으로 4억 9천여만 원을 납부해 납부액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10개 사학재단의 납부액은 모두 1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사학재단 법정 부담금은 재단의 현금 수익에만 부과할 수 있어 출연금이나 현금성 수익이 없으면 강제 납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6급 이하 629명에 대한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76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46명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등 모두 123명이 승진했습니다. 또 283명이 자리를 옮겼고 146명이 인사교류, 40명이 파견 발령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